네, 파이 2 대책 어제 나왔죠? 네, 요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프로젝터를 쓰시면은 이거 줄기가 좀 어두워야 돼가지고 보기 힘드실 텐데 그래도 어쩔 수가 없어요. 예. 프로젝터 킬려면 또 밝을 순 없으니까. 요거 원본 보시면서 보세요. 아무래도 요거 보시면 불편하실 테니까. 근데 저는 설명하려니까 요걸 딱 켜놓고 요거만 봐도 하실 수 있게 켜놓고는 할 텐데 아무래도 불편하실 거예요. 원본 보시면 봐세요. 지금 파일 대책이 나왔는데 그냥 뭐 대책이 뭐 이렇고 저렇고 얘기할 거 없이 상당히 강하게 나왔어요. 지금 뭐 김수현 씨 말대로 지난번 정부 마지막에 나왔던 정책 수준이다라고 할 정도니까 예, 부동산 역사에 쭉 봐도 역대 외부 변수 쭉 써져있죠? 여기 우측편에 보시면요. 뭐 IMF 그 다음에 2005년도 같은 분이 냈네요. 2005년도, 2017년도 그 다음에 2007년도 소프라임 있고 거의 여기 역대에 꼽힐만한 외부 변수가 나온 것 같아요. 예, 이 정도 외부 변수가 한 번에 나오는 경우는 드문데 거의 이건 작정을 하고 내놨더라고요. 낸 거 보니까. 뭐 이렇다 저렇다 평가는 뭐 안 할 테니까 2005년도 때 실패한 것처럼 또 실패를 할지 안 할지는 저한테 물어본다고 한다면 저는 실패한 쪽이에요. 예. 이거 지금 잘 보시면 이거 좀 허점되어 있지 말아요 지금.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게 지금 간단히 얘기를 하면 무엇이냐면요. 간단히 얘기를 하자면 지금 시기도 묘해요. 지금 위에도 잘 안 보이실 텐데 이 위에 그래프 보이죠? 예, 이거 원래 크게 나는 그래프인데 쭉쭉쭉 해서 2018년도 때 17년 말 18년도요. 예, 이때 상승하느냐 한번 하락을 하고 다시 올라가느냐인데 이 정도가 나오면 저는 이렇게 일단 하락 한번 겪고 올라가는 쪽의 확률이 더 높아졌어요. 그리고 이거는 정책 때문이라기보다는 뭐 해야 될까? 물량 요인이었거든요. 근데 물량 요인인데 정부가 이번 나온 대책이 뭐냐면요. 제가 이게 좀 하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 물량을 갖다 증가시키는 대책이에요. 근데 한시적으로 증가시키는 정책이에요. 18년도 4월, 예,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나올 수 있는 물량들이 다 쏟아져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그건 한시적인 물량 정책이 나와버리면 그 다음에 무슨 효과가 발생하냐면 항상 한시적 정책 이후에는 절벽 효과가 발생을 해요. 부양책만 절벽 효과가 발생을 하는 게 아니라 억제책도 마찬가지예요. 즉 어차피 그 뒤로 팔아야 될 분들은 18년도 3월 안에 다 팔 거예요. 그러면 무슨 효과가 발생해요? 그 뒤에는 물량이 싹 잠겨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자 이게 입주 물량이 나오는 시기가 있죠. 입주 물량이 나오는 시기 17년 말 지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가장 위험한 시기가 지금부터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대략만 들으세요.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보통 19년도 중반기까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17년 말. 근데 지금 말도 사실은 그렇게 위험한 시기는 아니에요. 왜냐면 물량은 누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18년도부터 19년 말까지 1년 반 동안을 위험하다고 했는데 지금 이 정책이 나온 거 어떻게 했냐면 이 위험한 시기가 앞으로 확 당겨버렸어요. 확 당겨가지고 위험도를 갖다가 왕창 높여놨어요. 대신에 19년 중반기까지가 아니라 이게 18년도 한 중반기 4월 이후는 물건이 다 잠길 거예요. 김수현 씨 인터뷰한 내용도 봤는데 예, 물론 그 인터뷰 내용이 진짜라고 믿지는 않아요. 김수현 씨를 갖다 제가 뭐 그다지 높이 평가를 하는 편은 아니지만 그 정도 모자르다고 생각은 안 하기 때문에
예, 그 내용을 그대로 믿지는 않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김수현 씨가 지난번에 실패하고 많이 공부하고 나왔다고 해가지고 좀 기대를 했었는데 사실은 기대 이하예요. 예, 역시 대부분 한 번 실패한 다음에 두 번 실패하더라고요. 이번 정책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을 거예요. 뭐랄까? 시장에요. 너무 큰 충격을 줘요. 너무 큰 충격을 줘서 나올 물량들을 확 당겨서 다 나오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뒤로는 물량을 다 잠기게 만들어놨어요. 여러분들 이 정책을 보면서 제가 이 정책 지금부터 쭉 설명을 드릴 텐데요.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이거는 결국은 그러니까 뭐 매수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은 당장 급한 거는 매도 부분부터니까 이거는 팔든지 그다음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라는 얘기네. 팔거나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일단 하게 되면 이 물량은 5년간 못 나와요. 지금부터 이 물량이 가장 많이 나오는 시기인데 이 물량이 싹 잠겨버리고 5년간 못 나와요. 언제부터 물량이 나오게 되느냐. 이 뒤에 기간이 가지고 2023이 있었죠. 2023 이때요. 그리고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다 잠기고 23년부터 나오게 돼요. 즉 물량이 언제 왕창이 나오게 되면 18년을 필두로 해서 18, 19 이 두 해가 나오는 물량이고 그 다음에 5년 후 23년이 나오는 물량이 돼요. 23, 24가 되겠죠? 이때가 물량이 나오게 돼요. 이 물량이 이때 나오게 된다고요. 우리가 그러니까 공급과 공급이라고 하는데 주택 공급만 공급이 아니라 물건이 매도 나오는 것도 공급은 공급이거든요. 근데 이건 딱하니 공급이라고 얘기를 할 수만은 없는데 지금 김수현 씨가 이걸 다 공급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뭐랄까 매매 물건으로서의 공급이지 실거주 에너지로서의 공급은 아니에요. 좀 달라요. 그 부분은. 왜냐면 어차피 있던 집에는 세입자가 살고 있던 거 아니에요.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이 매물로 나왔다고요. 세입자가 살거나 실거주자가 살거나 이거는 똑같은 시장에 이미 있는 매물이지 어디 외부에서 갑자기 생겨난 매물이 아니에요. 즉 이것이 매도도가 보인다면 그리고 그 매도를 실거주자가 판다면은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될까? 전세가 하나가 없어진 거고 전세 매물이 하나 없어진 거고 매수할 수 있는 매물이 하나가 나온 거고요. 그래서 총량에선 어차피 이거는 닫힌 계획이기 때문에 이 총량에는 상관이 없다고요. 외부에 직접 주는 공급이 아니에요. 이걸 공급 효과라고 보는데 공급 효과는 매수에서만 공급 효과가 발생을 해요. 실수요. 그러니까 자가 그리고 전세 월세로 보자면 여기서는 공급 효과가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매수에서만 발생을 해요. 그래서 하시면 이게 이 정도를 던져놨다는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요. 아마 이런 걸 봤을 거예요. 지금부터 내년 3월까지 물량 매수 쪽, 그러니까 매매 시장의 공급 효과는 확실히 발생을 해요. 여러분들이 이번 정책을 보면 볼수록 느끼는 게 뭐냐면 이거는 임대주택 등록을 하든지 또는 팔고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다 라고 느끼시게 될 거예요. 결국엔 임대주택을 하든지 팔든지 둘 중에 하나지 나머지를 선택을 하기는 조금 애매해졌어요. 굉장히 나머지를 선택을 한다면은 방법은 제가 채팅창에도 말씀드렸지만 근데 그거는 사실 그것도 쉬운 이유는 아니어서 교환식으로 매매를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지금 그냥 가지고 가신다는 분들도 있는데 그냥 가지고 가시는 분들도 아마 양도세 쪽에 보면은 좀 되긴 될 거예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물량이 많이 나온 건 맞아요. 어떻게 생각하든지 이 구조면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든 뭘 하든 물량은 많이 나와요. 그리고 내년 3월까지 물량이 많이 나오고 이게 또 입주 물량이 겹치는 시기라고요. 겹치는 시기인데 어쨌든 그간에 물량과 물량이 만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굉장히 약세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이 상황이면. 그래서 지금 정책이 나오는데 아마 내년 4월까지 그냥 8 지금이 7월달 8월달이죠. 예. 지금부터 9, 10, 11, 12, 1, 2, 3 7개월 정도는 약세로 돌아올 확률이 높다고 봐요. 네, 약세로 돌아올 확률이 클 거고 그 다음에 내년 4월이 가까워질수록 제가 보기에는 매물이 더 많이 나올 거고 봐요. 흔히 말하는 그러니까 이때는 최고는 뭐냐면 실거주자분들에게는 정말 기회는 맞아요. 실거주자분들은 잡는 게 정답이에요. 왜냐면 이 다음부터 물량 다 잠겨요. 5년 임대를 갖다가 등록을 했기 때문에 팔지는 못해요. 그리고 분양권 같은 경우는 올해 말까지잖아요. 올해 말까지 파셔야지 내년부터 양도세가 50%가 된다고요. 양도세 50%가 되는데 50%가 묶인 것도 묶인 거지만은 그게 이제 들어가게 되면 또 실거주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1주택자 하더라도 실거주를 하셔야 된다고요. 그게 아니면 또 임대주택을 등록을 하든지. 그러니까 아마 분양 쪽도 올해 안에 분양 쪽은 올해 안에 물량이 나올 테고 그 다음에 실거주택 같은 경우는 전세 끼고 있는 것들도 내년 4월 안까지 파셔야 되기 때문에 아마 4월 갈수록 급해질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때 되면 좀 많이 싼 급매물, 전세 낀 급매물들 나올 거예요. 좋은 거는 실거주자분들 같은 경우는 전세 낀 급매물 잡으시는 게 나을 거예요. 잡으셔가지고 이따가 세입자 내보내고 실거주자가 본인이 거주하셔서 2년 거주하시고 거주요건 채우셔가지고 비과세로 가지고 가시면은 제일 나을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보면 실거주자분들에게는 또 흔치 않은 기회가 온 게 맞아요. 반면에 시장 전체로 보자면 지금부터 내년 4월 이전까지의 리스크는 굉장히 커졌다. 하지만은 내년 4월 이후에는 물건이 잠기기 때문에 그때부터가 진짜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부터 들어가시는 분은 거의 다 어차피 전매 지금부터 들어가시는 분들은 무조건 입주하실 생각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이제 한 대들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차피 입주를 하셔야 된다고. 뭐 이 거래 자체가 뭐 재건축 재개발도 그렇고 이거 자체가 거래 자체가 불가능이기 때문에 입주를 하실 생각을 하고 들어간다고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내년 4월 이후 부터도 급격히 줄어들 텐데 조금만 더 지나면 이거 충격받은 것들 지금 정리되는 것들 아마 4월 올해 안에 정리가 될 테니까 분양권 같은 경우도 그러면 이 18년, 19년 사실은 19년 말 20년 초반 정도까지는 입주 물량 리스크가 있었거든요. 이게 이제 입주 물량 리스크가 없어질 거예요. 전세가는 모르겠지만 매매가 쪽에서 리스크가 없어질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못 팔거든요. 물량이 다 잠겨버리냐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정부가 이걸 갖다가 무슨 또 딴 대책이 있는가. 아마 그 사람들은 내년 4월까지 물량이 묶이고 그 다음에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데 글쎄요. 그거는 아닐 확률이 커요. 내년 4월 이후부터는 아마 내년 4월 이후부터가 문제일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하기 위해 또 대책을 내놓는다든지 한다면 모르겠지만은 근데 워낙 많은 대책이 나와가지고 딴 대책도 나오기 힘들어요. 보유세 같은 경우는 보니까 이분들도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유세 같은 경우는 막 건드리기 힘들어요. 어제 보니까 뭐 저기 김현미 장관 나오고 손석희 JTBC인가 거기서 얘기하면서 뭐 그 방법을 쓰면 되긴 되는데 손석희 씨가 얘기하면서 뭐 보유세는 너무 이게 지역이 광범위하니까 지역을 타겟을 정해가지고 하면 되지 않겠느냐니까 동부세라는 얘기죠. 아니면 또는 서울이나 투기 지역만 재산세를 갖다가 업을 더 받자. 그거
물어본 사람도 웃기던데 그거 다 이럴 수 있지 않은 애가 웃으면서 웃던데 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저급한 방법이죠. 그 방법은 제대로 된 방법은 아니에요. 지금 이거 나오는 것들도요 제대로 된 방법들은 아니에요. 이건요 정상적인 방법을 써야죠. 정상적인 방법을 써야지 그게 장기적으로 나간다는 거. 이거 다 비정상적인 방법들이에요 지금. 저 2005년 때 노무현 때 실패한 것처럼 이번에도 제가 보기에는 실패할 확률이 커요. 이거 너무 비정상적. 이건 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도 없고 이런 식으로 쓰는 거는 이것이 성공을 해도 문제가 돼요. 만약에 성공을 정말로 이 사람들 생각대로 성공을 해야지 정말로 죽는다. 그럼 부양책 나와줘야 돼요 또. 이게 지금 시장이 만약에 이렇게 돼가지고 정말로 무너진다고 하면 그 다음엔 또 대책이 없어요. 만약에 보유세까지 나와서 무너진다고 하면 또 대책도 없어요. 보유세는 범위도 넓고 기간도 장기적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걸 갖다 자꾸 뭐 손석희로 나가지고 뭐 범위를 한정을 하든지 뭐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타켓을 명확하게 쉽게 말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종부세를 하든지 서울만 잡아가지고 거기만 재산세를 덧대면 어떻느냐라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난 이해가 안 가는데, 예, 그런 것 좀 고쳐야 돼요. 아니에요, 그런 건. 비정상적이잖아요. 아니, 전국에 이렇게 있는데 보유세 갖다가 어느 지역만 잡아가지고 보유세를 올린다? 이게 정상적인가요? 왜 자꾸 이렇게 비정상적인 방법을 쓰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자연스럽게 되는 게 좋은 거예요. 자꾸 외부에서 요인을 집어넣어가지고 하면 할수록 뭐냐면 부작용이 생겨요. 모든 정책은 부작용이 있다고요. 그 부작용이 정책이 강하면 강할수록 부작용은 더 강해져요. 그럼 그 부작용을 잡기 위해서 더 강한 정책이 나오고, 그럼 또 더 강한 부작용이 나온다고. 나중에는 손을 못 쓰게 된다고요. 이번 정부도 그러지 않을까 내심 걱정이 되기는 돼요. 지금 스타트 끄는 거 보니까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공부하고 나오셨다는데 그다지 너무 과대평가를 썼나 봅니다. 자, 보면서 한번 보자고요. 자, 일단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아주 기본적인 개념 자체도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아실 텐데 아주 차근차근 기본적인 개념부터 잡고 가자고요. 자,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자동차가 플러스 옵션 하잖아요. 왜 뭐 소나타 프리미엄의 슈페리어 뭐 이렇게 나오듯이, 예, 플러스 옵션이에요. 투기과열지구는 조정대상에 있는 걸 갖다가 다 가져가고 플러스 뭐가 돼요? 플러스 몇 가지가 옵션을 붙어요. 또 투기지역도 요게 두 개의 걸 다 포함을 하고 플러스 옵션을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포함되면은 여기에 있는 것도 다 해당이에요. 예, 너무 당연한 거죠. 근데 질문 오는데 모르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이거 지금 이번 정책의 특징이 뭐냐면 이것 또한 타켓 규제예요. 전체 규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이 해당된 지역만 이게 해당이 돼요. 이게 해당이 안 된 지역은 아무 상관없어요. 지금 똑같아요. 문제 뭐냐면 이 편차가 너무 심해요. 지금 편차가 너무 심한 데다가 지금 그 대표적인 양도세 같은 경우인데 양도세 플러스 10 플러스 20을 해놨는데 저는 이게 맞지 않다고 봐요. 이 양도세 과세 방식 자체도. 왜냐면요 양도세가 누진이거든요. 낮은 과세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올라간다고요. 올라가는데 여기 일률적으로 20%를 해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가장 타격을 많이 받는 게 가장 낮은 세율의 타격을 가장 많이 받아요. 높은 데들은 뭐 원래 한 40% 받는 데다가 10% 더 받아서 50%가 되는 거고 40에서 10% 더 받아서 60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40 기준으로 보자면은 40에서 절반 정도 60이 올라오는데 낮은 세율은 뭐 8% 10% 같은 데가 25에 붙어 빼면 8% 자기금 원래 8%인데 이게 20%가 붙어 빼는 거예요. 40은 자기 절반이 붙었는데 얘네는 4배, 2배, 4배가 될 거예요. 이거 잘못된 거고요. 낮은
부분. 그러니까 10일 차이 가장 적게 있는 부분에 가장 타격이 커요, 지금. 저는 이거 맞지 않다고 보는 편이에요. 2원 주택 같은 경우는 거의 10일 차이 가장 조금 나와 있는 지역인데 규제가 나오면서 가장 거기가 타격이 크다? 세율 증가폭이 가장 크다? 글쎄요, 이게 올바른 방식은 아니라고 봐요. 하여간에 지금 하는 모든 것들은 여기만 해당돼요. 저 지금 계속 질문 오는 거 보니까 제가 뭐 어디를 갖고 있는데 여기 뭐 한 채인가 있고 딴 데 이렇게 갖고 있는데 어떡합니까? 하고 보시는데 여기는 한 채 팔 때 문제가 된 거지 나머지 것들은 상관이 없어요. 이거 다 해당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이분에 해당 안 되는 뭐 경기도 어디, 인천 어디를 이렇게 많이 가지고 계시고 여기에 뭐 한 주택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면 문제가 되는 건 여기만 문제가 되는 거. 딴 데는 문제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해당하는 건 모두 다 여기 나와 있죠. 이거 해당되는 지역만 문제예요. 나머지 지역은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세게 나왔다고요. 지금 세게 나왔는데 나머지 것들은 약하다고요. 지금 뭐냐면 해당되는 데와 해당 안 되는 곳의 격차가 심해요. 이번 정책 같은 경우에는. 풍선효과 얘기 나오는데 아마 풍선효과 나올 거예요. 이건요. 나올 거하고 봐요. 이 정도 차이가 나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결론은 뭐냐면 여기 컴이 돼버리면은 결국은 둘 중에 하나가 돼요. 다주택자는 주택수를 갖다가 낮춰가지고 비과세 전략을 하든지. 그러니까 이 구역은 일시적 2주택 전략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아마 그게 정답일 거예요. 아니면 임대주택을 옮기든지. 임대주택이나 일시적 2주택 전략. 아니면은 이것을 피한 지역들은 상관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올렸는지 안 올렸는지 모르겠는데 저 채팅방에도 물어봤지만 결국에는 대구 시장의 끝에 가면 두 가지 방향으로 간다고요. 하나는 큰 놈, 똘똘한 놈, 일시적 2주택 전략 쓰게 두 채에서 왔다 갔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저가 지역으로 까와준다고요. 규제가 안 걸릴 만한 지역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번 장도 거의 진행되면서 그 방식으로 갈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요 2005년도하고 진짜 비슷해지는 거예요. 지금 정책도 비슷하게 나오는데 방향도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좀 자세히 봅시다. 그래가지고 잘 보이시죠? 더 확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조금만. 네. 조정 대상 지역이요. 투기 지역. 네, 투기 과열지구, 투기 지역. 요렇게요. 네. 이쪽으로 갈수록 강한 거예요.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 이게 포함이 되면 쭉 나와요. 쭉 나오고 이것도 투기 과열 지구에 다 포함이 되고 투기 지역에도 당연히 포함돼요. 여기는 더 포함이 되는 것도 있고. 여기서 보시면은 눈여겨보실 거 제가 몇 개만 보여드릴게요. 1순위 당첨 제한.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한데 지금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일단 여러분들이 이거는 매수하는 문제잖아요. 매수하는 문제인데 매수하는 문제는 사실 예를 들면 간단해요. 거의 아마 예전처럼 1가구 2주택 비과세 전략으로 나가시든지 아니면은 주변지 까봐두든지 개발지 위주로 까봐두든지 아마 두 가지 방법을 거의 하시게 될 거예요. 근데 일단은 지금 매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어떻게 대응하느냐, 매도 쪽이 문제니까 그래서 매도 쪽 위주로 보자고요. 뭐 LTV, DTI 하향도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매수할 때 영향을 받는 거니까 이건 아직 시간이 있잖아요. 예.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은 자 신규 이게 지금 원래 있던 거고 이번에 신규 추가 또는
효과가 강화된 것들이에요. 청약 1순위 자격요건 강화. 이것도 중요한데, 가점도 이것도 물론 중요한데, 매수 부분이니까 빼고요. 이거는 천천히 생각하셔도 되니까. 오피스텔 이것도 빼고. 중요한 게 지금 이거예요, 지금. 자, 양도세 가산세율 적용. 2주택자 10%, 3주택자 20%. 이게 지금, 이게 언제냐면, 2018년 4월 2일까지. 2일부터 적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양도세 가산세율 내든지, 보유하시는 분들은 이 전에 팔면 안 내요. 그 다음에 이 이후에 팔면 낸다고요. 근데 아마 이렇게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이 뭐냐면은 대부분이 아마 3주택자 이상일 거예요. 그 거의 20%가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2주택 정도가 있으신 분들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그분들은 아마 2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 비과세 전략을 짜느라고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갖다 썼을 거예요.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계신 주택이 일시적 2주택 전략에 맞는 두 채 있었다면 상관없어요. 거주 요건이 생겼거든요. 1주택 거주 요건. 거주 요건이 생겼는데 이거는 신규 매입하시는 거. 예, 오늘부터 매입하시는 것만 생긴 거예요. 기존에 있는 것들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분은 그냥 계속 일시적 2주택 두 채 계속 가와타기 전략 그냥 쓰시면 돼요. 쓰시면 되고 그 외의 분들은 대부분이 3주택이 적용이 될 거예요. 이 양도세가 20%가 늘어난다고요. 이 양도세가 20%가 늘어나는 것 때문에 양도세가 20%가 추가가 되면 이게 상당히 세요. 상당히 세기 때문에 이 부분. 자, 여기 이 40개고요. 여기 걸리는 분들은 아마 여기 걸리는 분들은 결국은 4월 1일 이전에 매도를 하시거나 또는 4월 매도를 하시거나 또는 임대사업자를 하시게 될 거예요. 결국엔 둘 중에 하나로 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임대사업자로 끌어들이려는 것도 목적이 있으니까 임대사업자에 대한 당근책이 나올 거예요. 예, 지금 논의하고 있다고 하니까 당근책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주택자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일단은요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게 국회 통과가 되는지를 봐야 돼요. 중과 문제가. 또 하나는 임대사업자 쪽에 당근이 뭔지를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이 급하신 건 아는데요. 제가 이걸 또 막 빨리 그냥 순식간에 안 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 당장은 하실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사실은. 이거 두 개. 국회 통과도 쉬운 게 아니거든요. 양도세 이거 중과 국회 통과도 쉬운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어떠한 메리트를 주는지를 봐야 돼요. 사실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저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저도 임대사업자 등록 안 하고 저는 어디 가든 하지 말라고 하는 쪽이거든요. 하지 말라고 하는 쪽인데 특히 20%가 추가가 된다고 하면은 이건 또 좀 얘기가 다르죠. 좀 얘기가 다르기 때문에 이때는 어떻게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예. 그래서 임대사업자 어떤 메리트를 주는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은 움직이실 수 있는 게 없어요. 국회 통과도 봐야 되고 두 개 보고 움직이셔야 돼요. 어차피. 보고 움직이는데 이 계획대로 된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4월 2일 전에 매도든지 아니면은 임대사업자를 내든지. 근데 내가 임대사업자도 내기 싫다. 내기 싫고 그 다음에 가져갈 거다. 그러면은 이때 같은 경우에는 가와타기를 하시는 게 유리해요. 그러니까 채팅방에서 내가 양도세 중간 정산하지 한번 가와타는 것도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 하신 분들이 계신데, 뭐 정확한 거 무슨 얘기냐면, 원래 예전에도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가와타기를 한 번 했거든요. 뭐냐면 우리가 5천만 원일 때 양도세가 650만 원인가? 뭐 대강이래요. 뭐 정확하게까지는 뭐 그냥 여러분이 직접 찾아보세요. 650만 원이 되고 5천일 때 그러니까 650. 2억일 때 2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양도세는 누진세예요. 뭐 연도별로 누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2015년, 2016년, 2016년, 2017년이다 하면 이때 한번 팔고 사고, 이때 팔고 사고 하면은 양도세가 1,300만 원 나오죠. 근데 이걸 갖다가 한 번 팔면은 2천만 원 나온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한 700만 원 차이가 나죠. 이렇게 되면 양도세 한 700을 아낄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원래 예전에도 하기는 했어요. 근데 아껴지는 돈이 700 크지는 않잖아요. 근데 만약에 취등록세랑 복비가 700보다 크다고 한다면 가와탈 필요가 없겠죠? 예. 이거는 저가주택은 이런 식으로 가와타기를 한다고요. 이번에 나온 것도 뭐냐면, 근데 이번은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지금 2억일 때 2천이 아니라 2억일 때 양도세가 3주택이면 4천 정도가 나와요. 그렇다면은 650만 원에서 한번 정리를 하고 가면은 5천 정도 쪘다고 하면 650만 원에서 정리를 하고 2억, 그냥 2억이 뛴다고 봤을 때요. 2억이 현재 5천이 뛰었는데 나중에 5천이 더 뛴다고 봤을 때 650만 원에서 한번 정리를 하고 간다고요. 그러면은 5천만 원일 때 1,700만 원. 1,700. 그러면 650 정리하고 1,700이니까 2,300 얼마가 나오죠? 2,350만 원 정도가 나오죠? 양도세가 총? 그러니까 지금 5천만 원이 뛰었는데 5천만 원이 더 뛰었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총 2,350만 원이 나오죠? 근데 그냥 갖고 있다가 그게 나중에 2억이 되면 4천만 원. 차이가 얼마죠? 1,7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요. 이건 대강 계산한 거예요. 즉, 취등록세하고 복비가 1,700만 원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중간에 팔고 대사면은, 그러니까 내가 이 집은 많이 계속 뛸고 가서 팔 생각이 없다. 팔 생각이 없다 하는 분들도 팔고 다시 사는 게 양도세에서 이익이 난다는 얘기예요. 걔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유를 하실 분들도 파는 게 이익이란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4월까지 물량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금액이 커지면요, 더 커져요, 이게 지금. 금액이 커지면 이 차이가 확 더 늘어나요. 이때는 그래도 지금부터요, 5천이 올라 있는데, 5천만 원이 올라 있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5천만 원이 올라 있다고. 내가 지금 집을 파가요. 그럼 양도세가 650만 원 정도를 내요. 그쵸? 그러니까 3억인 집이 3억 5천이 됐다고요. 3.5억이 됐다고요. 이렇게 올랐어요. 그리고 나중에 4억이 된다고요. 그럼 3억 5천 정도가 해서 5천만 원이 떴다고요. 그럼 이걸 갖다가 양도세를 갖다가 내고 정산을 봐요. 그럼 양도세를 얼마 내면 650만 원 정도 낸다고요, 지금. 근데 정산을 안 보면은 0원이 되겠죠? 근데 여기 5천만 원이 또 쪘어요. 그러면 5천만 원에 대해 나중에 양도세가 얼마야? 1,700만 원을 내면 된다고요. 근데 이때 정산을 안 하시고 계속 가지고 가신 분은 얼마가 되냐면, 지금 안 되냐면 나중에 한 번에 4천만 원을 내게 돼요. 그럼 똑같은 4억이지만 3억이 사서 4억이 파는 거지만 이분은 2,350만 원 더하기 취등록세
더하기 복비가 되는 거고요. 이분은 그냥 4천만 원. 차이가 한 1,700만 원 차이가 나죠. 그 취등록세 복비가 1,700만 원보다 적다면은 무조건 이익이 왔는 얘기예요. 5천만 원이 뛰었을 때. 그냥 현재 시점에서 본다면은 이게 일로 가는 거죠. 1,700. 그러니까 이때 팔면은 650만 원, 1,700만 원, 1,000만 원 차이가 나는 거예요. 1,000만 원. 안 올랐을 때도 1,000만 원. 즉 취등록세나 복비가 이걸 넘지 않는다면은 650만 원에다가 5천만 원일 때 1,700이니까 뭐 대강 맞죠? 1,000만 원. 이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취등록세하고 복비가 1,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무조건 이익이에요. 안 올라도 이익이에요. 만약에 오른다고 한다면은 2,300에서 4,000이니까 1,700. 1,700이 이익인 거야. 안 올라도 1,000만 원이 이익, 오르면 1,700이 이익. 더 오르면요, 이익분이 더 커져요. 어쨌거나 낮은 세율부터 다시 시작을 하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단지 이때 조심해야 될 거 하나. 내가 만약에 집이 2채, 3채가 있다고 하면 어차피 첫 번째 채는 낮은 세율을 받지만요, 1년에 누진과세이기 때문에 이거 잘 이해 못하시는 분 계실 수도 있겠다. 하나 예를 들고 갈게요. 혹시 이해 못하시는 분 계실까봐. 자, (2017년도에요) 2017년도 2월부터 12월까지의 누진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양도세가 시세 차익이잖아. 시세 차익을 다 합친 거예요. 자, 집을 한 채를 파왔어요. 양도 차익이 5천만 원이 났어요. 집을 또 한 채 파왔어요. 두 번째 집을 파왔어요. 같은 해에 5천만 원이 나왔어요. 세금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집 양도세랑 두 번째 집 양도세는 틀려요. 같지 않아요? 첫 번째 집 양도세는 650만 원 정도가 나올 거예요. 이거 정확히 650인지 제가 몇 년 전에 살 때 648만 원이나 나오는데 이거 뭐 몇십만 원 차이는 알아서 계산하세요. 이거 중요한 거 아니니까. 두 번째 집은 얼마가 나올까요? 이게 양도 차익이 2억일 때 얼마겠죠? 2천이라고겠죠. 한 채를 파왔는데, 자 3번 주택 한 채를 파왔는데 이건 양도 차익이 2억이었어요. 이거 2천만 원 양도세 냈죠? 5천에도 똑같이 2천만 원을 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건 650만 원을 내면 두 번째 건 1,350만 원을 내게 돼요. 더하면은 2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누진이 된다고요. 누진. 양도세는 연도별로 누진이에요. 이렇게 된다고요. 즉 지금 중과를 피하려고 하는데 원래 판 게 많다. 그래가지고 지금 과세가 거의 뭐 40% 구간에서 시작을 한다. 그럼 분들은 이렇게 파도 효과가 적어요. 근데 원래 판 게 없다. 그리고 내 집이 한 2채나 3채가 된다. 분들은 팔고 다시 사는 게 대부분의 경우 이익이에요. 시세 양도 차익이 한 5천만 넘어가져도 다시 사는 게 이익이에요. 근데 5천 넘어가지면 1,000만 원인데 내 거는 뭐 굉장히 비싼 집이기 때문에 취등록세가 뭐 1,000만 원이 넘는다 하면 당연히 하실 필요가 없는 거고, 이거 이해하면은 일단 금액적으로는 이익이에요. 귀찮아서 안 하시는 분은 계시겠지만 금액적으로는 이익이 맞아요. 그리고 현재가 이익이고 오르면은 1,700이 이익이에요. 취등록세가 아주 비싸지 않으면 어지간하면 이 안에 커버가 되니까 대부분의 경우에 팔고 다시 사는 게 이익이라는 거예요. 이 방법을 아마 쓰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시장이 안 좋다고 떨어질 거고 보는 분은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중과 이전에 팔겠죠. 4월 2일 중과 이전에 판다고요. 시장이 좋다고 보는 분들은, 더 오를 거고 보는 분들도 팔게 돼요. 더 오를 거고 보는 분도 팔고 다시 사는 게 이익이거든요. 즉 시장에 매물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4월 2일 전까지는 매물이 나오는데 이게 또 물량 구간하고 겹쳐요. 그러니까 가격은 아마 약세나 하락으로 들어가는 게 맞을 거예요. 특별한 것이 없는 한 아마 그렇게 갈 거예요.
내년 한 3월까지는 거의 나올 수 있는 물량이 다 한꺼번에 겹쳐서 나오기 때문에 내가 팔는 걸 갖다가 뭐 내년 말에 팔라고 했던 분들 아마 당겨서 팔 거예요. 중가 맞으면 효과가 없으니까 어지간하면 당겨서 팔 거고요. 그러니까 4월 이후는 물량이 다 잠기고 4월 이전은 물량이 다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1년, 2년 내에 팔려고 했던 분들은 다 모아가지고 4월 이전에 팔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압축돼서 물건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는 물건이 잠기게 될 거예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게 이렇게 될 텐데 그냥 물건이 잘 팔겠느냐 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저기 부동산 하시는 분들 계시면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 단지에 2호 라인이 있으면 이건 거의 가격이 같잖아요. 그 가격이 거의 같다고요. 그러면 이 두 집을 서로 매매시켜버리면 돼요. 서로 매매시키는데 가격을 깎으려고 하실 필요도 없어요. 왜냐? 양도세가 지금보다 나중에 더 세율이 높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임대주택 등록 안 하시고 중과 맞더라도 올라니까 오른 거에서 내겠다 하시는 분들은 팔고 다시 사는데 그 비슷한 생각하시는 분들하고 서로 그냥 계약서를 갖다가 1번 집을 2번에게 판다. 2번 집을 1번에게 판다. 이렇게 서로 그냥 교환하듯이 교환을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교환은 오히려 더 복잡할 거예요. 그냥 매매로 1번이 2번에게 매도, 2번이 1번에게 매도. 서로 뻔히 알고 있는 집들이니까. 근데 둘 다 보유하실 분이 있다고 한다면은 왜냐면 부동산에는 물건 내놓어 오실 거고요. 근데 물건 내놓어 오시거나 또는 이거 어떻게 되냐는 부분이 오실 거고요. 난 여기 더 올릴 때 보유할까요 말까요 하시는 분들 계실 거고요. 더 올 거 생각하기 때문에 보유할 건데 양도세 때문에 이렇게 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 묶어가지고 둘이 거래해 버리면은 가격을 깎지도 말고 뭐 업계약서는 불법이니까 업계약서를 쓰시는 게 아니라 깎지 말고 그냥 원하시는 가격으로 두 분이서 교환 개념이기 때문에 두 집이 이 집은 거의 가격이 같거든요. 이런 식으로 교환시켜 버리면 돼요. 그러면은 뭐 이 금액 자체도 높아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원래 금액보다 어느 정도 높게 금액도 되기 때문에 여기서 양도세 나중에 향후에 양도세 부분도 아껴진다고요. 거래도 쉬워요 그냥. 둘 다 확신 있고 가져가실 분들면 바꿔버리시면 사실은 이게 양도세 중간 정산 효과부터 나중에 높아지는 양도세 감면 효과까지도 생겨버린다고요. 이거는 근데 개인들이 하시기는 힘들고 좀 그 동네 부동산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거 불법 아니에요? 예, 불법 아니에요. 서로 물건 사고 파는 거기 때문에 불법적인 부분은 아니에요. 똑같이 그냥 계약서를 써가지고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예. 이렇게 양도세를 한번 정리하고 나가시면은 괜찮을 것 같긴 한데 하여간에 어쨌든 간에 뭐냐면 어떤 방식이 됐든지 간에 물건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매도 물량은. 시장이 그러니까 지금은 다들 정신이 없으실 텐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아직도 8개월이 남아있는 거거든요. 8개월 동안 생각을 해보시면 결국에는 정리가 되실 거예요. 아, 내가 오른다고 생각해도 일단은 파는 게 팔고 다시 사는 게 낫구나. 내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당연히 파실 테고. 이혼 문제 때문에 결국은 나올 수 있는 매물이 3월까지는 다 나올 거예요. 물량을 겹쳐가지고 아마 시장에 충격을 줄 거예요. 근데 그 이후부터는 지금부터는 물건이 다 잠겨요. 임대 5년을 돌렸기 때문에 어차피 물건이 나오지는 못해요. 이게 다시 나오려면 2023년 돼야지 나와요. 지금부터의 물량이 시장에 영향을 주는 물량인데 이게 싹 5년간 잠겨버리는 거예요. 이거 되게 재밌는 현상 발생할 수도 있어요. 지금 이게 예전에 제가 갱신권 얘기하면서 물량이 잠길 수 있다고 했잖아요. 갱신권 나왔으면 물량이 잠긴다고. 게다가 임대주택을 하게 되면 금액을 올리지도 못하거든요. 중간에
예, 금액 상한도 제한이 있잖아요. 그럼 굳이 새로운 임차인을 찾아다닐 필요도 없다고요. 그냥 기존하고 재계약을 하겠죠. 기존에 있는 분들도 굳이 뭐 어차피 이사비 들여서 안 하실 테고 어차피 금액 올릴 수 있는 것도 다 정해져 있는 거니까 그냥 어지간하면 사시겠죠. 그럼요 5년 동안 매매 물건도 안 나오죠. 전세 물건도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나마 새로 시장에 진입하는 신혼부부 기타 등등 신혼부부는 약 몇 프로더라? 자가가 30몇 프로고 무상도 있고 전세도 있는데 하여간에 5, 60% 이상 그럼 1년에 한 17만 가구 정도는 전세 시장으로 들어올 텐데 그나마 올해 내년 18년, 19년까지는 물량이 있으니까 그렇다 치는데 그 뒤 20년부터는 이제 신혼부부들이 들어갈 물량도 없어요. 다 5년간 잠기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신혼부부 주택을 짓는다고 할지 모르겠는데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을 갖다 늘려주는 관계에서 신혼부부 주택 한다고 거길 들어갈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도 신혼부부들이 사실은 그 좁은 집 굳이 안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때가 되면 2년 뒤 정도 19년 중후반부터는 그러니까 당장 반등이 발생한다 반등이고 상승이 된다면 18년 4월부터는 몰라요. 어떻게 될지죠. 4월까지는 시장이 약세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양도세 중과가 딱 끝난 그 뒤부터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시장 물량이 잠긴다고요. 그나마 새로 입주하는 물량은 근데 입주하는 물량도 이렇게 되면 실거주 조건이 생겼기 때문에 실거주 들어가실 거고요. 당연히 뭐 새로 공급 물량이 있으니까 그나마 어째 된다 치는데 그거까지 끝나는 19년부터는 이제 새로 물량이 나오는 23년까지 그러니까 19년 한 중후반기부터 20, 21, 22 3년에서 3년 한 만으로 따져서 한 3년 반에서 4년 정도는요 아예 물량이 없어요. 올해가 17년도죠. 17, 18, 19, 20, 21 거의 이번 정부 끝쪽인데 21년이면은 이번 정부 끝쪽에는 물량이 아예 나올 게 없거든요. 그러면 기존 물량이요 다 잠겨 보여요. 그냥 지금 전세에 들어간 분들은 갱신권하고 똑같은 효과예요. 어차피 집주인도 집 못 올리기 때문에 굳이 세율을 갖다 다시 놓을 필요가 없고 부피 주면서 세입자도 마찬가지라고요. 그럼 새우 시장에 나오는 물량 자체가 없다는 얘기예요. 전세도 매매는 당연히 없어요. 그나마 있는 게 새 분양이 없으면은 재개발 재건축의 일반 분양이나 조합원분을 둬야 되는데 이번 정책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 분양부터 다 묶어 버렸어요. 나올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일반 분양분만 나올 수 있어요. 일반 분양분 말고는 나올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그나마 일반 분양분이 뉴스테이가 꽉 나면서 뉴스테이까지 만약에 들어왔다면 재개발 일반 분양도 없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재개발 재건축 일반 분양밖에 없는 건데 사업 이렇게 쭉 보면 재개발 재건축이 만약에 추진이 더 그러니까 이로 인해서 그러니까 시장이 하락을 한다고 본다면은 재개발 재건축 추진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때 물량 어떻게 할 거예요? 재건축 재개발 일반 분양밖에 물량이 없는 거거든요. 오직 믿을 거는 그거 하나인데 그거까지 추진이 안 되면은 진짜 19년 후반부터는 뭘 갖다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그린벨트를 갖다 계속 풀어서 한다? 그것도 불가능해요. 어차피 일시적이라고 봐야 돼요. 그린벨트 푸는 거 그렇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그것도. 그러면은 결국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보는 건 노빌 부분은 이 부분 이때가 20부터 23년까지 이 정도 거의 무풍지대예요 이때는. 그리고
19년도의 리스크도 확 낮아졌어요. 지금부터 분양권을 가지고 있거나 뭐 조합을 가지고 있거나 하신 분들, 19년도에도 입주가 나오지만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제가 보기에는 올해 말까지 분양권을 팔아야지 양도세 중과가 안 걸리거든요. 그 이유는 분양권 확대 팔면 중과 걸려요. 그 다음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비가 흘러가면 실거주 하셔야 돼요. 즉 실거주를 하실 분들만 거의 가지고 가게 될 거예요. 아니면 임대사업으로 돌려서 길게 가지고 가실 건지. 즉 이때부터는요, 이제 가장 위험한 18, 19의 입주 리스크 자체도 없어져요. 이제 입주 리스크도 없어요. 이제 단지 그 모든 리스크, 물량 리스크, 입주 리스크, 뭐 그 모든 리스크를 갖다가 모아서 내년 3월까지 지금부터 8개월 안에 모아놨어요. 이 안에서 최대한 승부를 봐야 돼요. 이번 정부는. 제가 보기엔 이 안에서 승부 못 보면 뒤에서는 꽤나 고생하고 노무현 시즌2 정도가 아니게 될 수도 있어요. 무조건 승부를 봐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때 승부를 보는 게 포인트가 제가 보기에는 그거예요. 자가 보유율. 자가주택을 갖다가 왕창 올려놔야 돼요. 지금부터 7개월, 8개월 안에. 그러니까 이렇게 승부수를 걸고 이렇게, 그러니까 배수진이라고 해야 되나? 투자자도 배수진이고 정부도 배수진이에요, 이거 지금. 그러니까 너 죽고 나 팔자 정도예요. 너가 죽으면 내가 팔고, 너가 팔면 내가 죽는다. 그게 좀, 스마트하지 못하다? 매끄럽지 못하다는 거예요. 잡모이는 많이 쓰는데, 잡모이는 보면 잡모이는 굉장히 잘 쓰는데, 비전이 없어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란 건 비전을 보여줘야 돼요. 도대체 예, 채팅방에서 그저께인가 한 분이 명언을 하셨다고요. 채팅방이 아니었네. 댓글이었는데 정신이 없어. 대책이 아니라 정책을 보고 싶다고요. 보고 싶은 거. 대책이 아니라 정책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 중에 정책이 뭐가 있어요? 이거 다 대책이에요. 그냥 현재 상황을 어떻게 넘길지 대책만 있지 정책이 없어요. 정책이 뭐냐고요? 그럼 어느 정도 정책이 있었냐고요? 정책 보여줬잖아요. 박근혜 정부가 욕을 바가지로 먹고 저렇게 물러났지만 최소한 서수관 장관이 있을 때는 부동산 시장에서 정책이 뭔지를 보여줬어요. 큰 비전 보여줬다고요. 공급체계 바꾼다. 민간으로 공급체계를 한다. 그럼 뭘로, 그러면 하반기가 되면은 뭘로 공급을 유지시키냐? 임대 수익. 임대 수익을 통해서 시세 하반기, 그러니까 하반기에도 공급 물량을 유지시키겠다. 뉴스테이와 그걸 통해서. 그래서 시장에 안정적인 공급을 하면서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이게 비전이죠. 수요 공급 체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하반기 상승기에 가격이 올라가는 걸 완전히 막는 방법은 없어요. 그걸 이용해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구도심을 개발을 시키겠다. 구도심을 재생을 시키겠다. 그리고 하반기 대비해서는 하반기라고 해서 물량이 완전히 끊어지지 않도록. 왜냐면 하반기에 물량이 끊어져 버리면 그 다음에 폭등기가 다시 오니까. 그 폭등기에 물량이 모이면은 다시 하반기가 오니까. 이걸 진폭을 줄이는 거. 투자자분들 싫어하시겠지만 진폭을 줄이는 게 정부가 할 일이라고. 이걸 줄이기 위해서 하반기에도 물량이 나올 수 있도록 임대 수익을 맞춰주겠다는 거예요. 뉴스테이가 나와주면서. 하반기에도 공급이 나오고 상승기에는 뉴스테이를 통해서 공급량을 조절을 하겠다는 거예요. 상승기에도 상승이 너무 많이 되지 않고 하반기에도 하반기 너무 많이 되지 않도록 진폭을 줄이는 거. 그래서 공급권을 갖다 정부가 지겠다. 대신 자금은 민간에서 끄보겠다. 이런 게 비전이죠. 이번 정부는 비전이 없어요. 지금 이거 다 대책이에요. 비전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다 성공을 했다 치자고요. 다 성공을 해요. 다 성공을 하면 하반기가 들어갔다고 치자고요. 하반기가 들어가면요, 하반기의 공급은 시세가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공급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나마 공급이 나오려면 뭐가 나와야 되냐? 이번 정부가 이번에 저 김수현 씨 하면서 자기 책 선전도 했던데 그 책 선전을 하면서 책은 안 받나 봐요. 자기가 공동 저자였는데 제 1저자가 쓴 거하고 안 받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계속 얘기하는 어디였죠? 메인한데 독일이었나? 거기는 왜 하반기인데도 공급 물량이 나와서 시장이 안정이 됐느냐?
임대 수익을 맞춰주니까. 근데 지금 정부는 뭐예요 지금? 착한 임대가면서 임대 수익도 안 맞춰준다면서요. 그럼 하반기 되면 당연히 공급이 끊어지죠. 아니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임대 수익도 안 나고 시세 차익도 안 나오는데 누가 공급을 하겠어요? 안 된다니까요. 세상이 다 좋은 건 없어요. 한 명이 다 좋으면 나머지 한 명은 다 나쁜 거예요. 호구 아니잖아요. 투자자고 기업은 호구 아니에요. 수익이 남아야 한다고요. 적정 수익을 맞추게 임대 수익료에도 해줘야 되는데 지금 나온 거 보면은 임대는 물론 이번에 임대 사업자에 대해서 당근을 던지겠다고 하겠지만 임대 사업자에 대한 당근이요. 시세 차익에 대한 당근이 되면 안 돼요. 이건 기본적으로. 이 정부가 지금 제가 너무 과대평가를 했다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시장 구조 자체를 아예 몰라요. 정부는 바보가 아니니까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바보 맞아요. 이 정도 수준이면은. 임대 수익에 대한 임대인에 대한 메리트는요. 시세 차익에 대한 걸로 메리트를 주려고 하면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요. 뉴스테이가 나왔을 때 기업에게 메리트를 뭘로 줬죠? 뉴스테이가 나왔을 때 기업의 메리트를 갖다가 임대 수익으로 줬다고요. 초기 임대료 제한을 풀어버린 걸로. 임대 수익이 아니라 만약에 이때 메리트를 갖다가 토지를 원가 이하로 제공을 하겠다 하든지 이렇게 했으면 뭐가 될까요? 이 사람들은 임대 수익 대강 맞추다가 토지 원가가 남았으니까 하다가 나중에 의무 분양 기간 끝나면 얼른 팔고 끝내버려야지. 이런 식이 된다고요. 임대 수익이 아니라 시세 차익의 의미를 두게 된다고요. 임대인에 대한 지금 뭐 당근을 던지겠다고 하는데 이 당근이요. 임대 수익에 대한 당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시세 차익에 대한 당근이면 안 돼요. 왜냐? 시세 차익에 대한 당근이 되면요. 시세 차익이 떨어진 구간으로 사이클이 들어가 버리면요. 임대 수익을 원하고 들어갔던 사람들도 임대 수익이 목적이 아니라 시세 차익이 목적이기 때문에 공급을 안 한다고요. 저희 투자자들이 나쁜 게 아니라 정부가 안 좋다고요. 당장 먹기는 꽃감이 달겠지만은 이게 결국 자기가 자기 발전을 찍는 짓이에요. 그래서 이번 정부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과대평가는 안 하려고요. 공부하고 나왔다 근데 영 하는 짓 보면은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자 요거 한번 보세요. 여기 좀 재밌는 게 또 하나 있는데 임대 양도세 부분은 이해가셨죠? 자, 재개발에 대한 규제가 나왔어요. 이거 좀 더 설명드릴까요? 양도세 쪽? 보인다. 다주택자 단기보유 특별공제도 폐지돼요. 그 장기보유 특별공제 받으시려면은 그리고 플러스 양도세 안 내시려면은 임대사업자 등록하셔야 돼요. 그게 어디 있더라? 이거 한번 하고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같이 보여드리는 게 낫겠다. 예. 자, 보세요. 다시 한번 보시자고요. 실수요 중심의 주택수요 관리 강화. 양도소득세 강화예요. 지금 계속 얘기했죠. 어디부터? 조정대상 지역이 적용이에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게 전부 다 인천이다. 또는 저기 대상에 빠져있는 뭐 어디죠? 뭐 수원이다. 상관없어요. 이번 대책 아무 상관없으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서울에 있고 거기에 있다.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그것도. 서울 것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서울 것만. 그러면은 서울 걸 갖다가 나중에 나머지 지역을 다 팔고 나중에 이걸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를 받든지 또는 기가문제 때문에 일시적 2주택이 아니면 자기가 환납하는 건 1주택 비과세를 받든지. 시세 차익이 큰 거. 서울의 시세 차익이 크다. 주변 지적 작다. 그러면 주변 지적을 싹 판 다음에 나중에 자기 집을 갖다 일시적을 받으시든지 아니면은 1주택 비과세를 받으시든지. 왜냐면 일시적을 받으려면 나머지 거 갖다 3년 안에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벅찰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더 나은 경우도 있어요. 그것도 많이 하세요. 이 부분도 또 한번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뭐냐면 A와는 주택이 10의 차이가 크잖아요. A가 대장이에요. 근데 B, C, D, E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10의 차이 작다고요. 주변지예요. 그리고 뭐 개발지 같은 데 꽂아둔 거예요. 그리고 뭐 2억 정도밖에 안 해요. 그 다음에 일시적 2주택 맞는 F가 있어요. 이건 일시적 2주택이 된다고요. 이 두 개는. 그리고 10의 차이도 커요. 이 두 개. 이렇게 된다고요. 그럼 이거 산 이후에 1년 후에 이걸 샀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면은 이걸 먼저 사고 나중에 이걸 샀으니까 얘를 파야지 일시적 2주택이에요. 일시적 2주택은 아시죠? 한번 찾아가 한번 보시면 되고 그게 자세하게 설명해드릴게요. 그래서 이거 사고 3년 이내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 이 구간이 맞는다. 3년 이내 파는 거 2년 정도가 됐다. 판다. 그거 보면은요. 어떤 방법도 많이 쓰시냐면은 이게 실제 차이 이거 두 개를 비교해 받으셔야 되잖아요. 이걸 싹 팔아요. 아까 교환하고 같은 방법이에요. 아까 교환하듯이 이 네 개를 갖다 싹 팔아요. 그럼 이게 취등록세가 얼마나 나오냐면 2억짜리 같은 경우 취등록세 해봤자 100몇십만 원이에요. 네 개 싹 해봤자 600만 원 안쪽에서 끝나요. 취등록세가. 근데 하나만 비과세 받아도 크죠. 그럼 싹 팔고 그러니까 다주택자에도 상관없어요. 매도 순간에만 일시적 2주택이 되면 돼요. 그러니까 전 6주택자니까 일시적 2주택 상관이 없는데 아니에요. 이거 파셔가지고 일시적 2주택 만들어 놓으면 돼요. 만약에 매수 순서가 A, B, C, D, E, F하고 보자고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맨 마지막에 산 F하고 A 이게 1년 차이, 1년 이후가 됐다. 이게 1년 이후, 1년의 차이가 되게 이 두 개가 조건이 된다면, 물론 A랑 D도 되고, A랑 C도 돼요. 1년만 차이가 있다면. 근데 이 두 개가 제일 많이 뜬 거잖아요. 그럼 나머지, 안 뜬 것들. 이게 주변지일 때, 보통 주변지가 들지니까 대부분 이렇게 되긴 돼요. 싹 파버려요. 취등세 600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삭보이는 거예요. 팔 때는 취등세 안 되죠. 팔고 다시 삭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취등세 600만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개 비과세 받아보이는 거예요. 이런 방법을 쓰는 방식도 있어요. 일시적 2주택만 쓰시던지 주변지 쓰시던지 보통은 이 두 가지를 쓰시는데 이 두 가지를 섞어서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어요. 일시적 2주택 쓰시면서 얘가 끝나게 3년 이전에 샀다가 쭉 팔고 나가는 거예요. 쭉 팔고 얘네 두 개를 비과세를 받는 거예요. 그럼 얘네는 뭐냐면 이 3년을 기한으로 두고 샀다가 파는 거예요. 3년 안에서만 이렇게 수익을 얻는 거죠. 지금 이런 데는 어떤데요? 자, 조정대상의 적용이 안 되는 지역들을 들어가시면 더 좋죠. 그래 이렇게 만약에 팔고 사고 하려면 뭘 해야 돼요? 저가 지역을 들어가시면 좋죠. 저가. 총 매매가가 작아야 된다. 왜냐면 그게 취등록세가 작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고 팔고 하는 주택을 갖다가 뭐 그럴 리는 없겠지. 뭐 5억짜리 주택들 이렇게 4개를 샀다. 그럼 이거 취등록세가 왕창 나오죠? 5배니까. 예. 뭐 한 3천만 원 나오죠? 그러면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2억짜리 정도 이런 걸로. 보통 이건 뭘 하나요? 이건 재개발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 장에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1가구 2주택을 하시던지 또는 재개발 같은 걸 주변지 재개발을 하시던지 이거다 제가 무슨 스타일이겠죠? 강서 스타일이겠죠? 이거는 강남 스타일. 예, 제 정규 강의에 있어요. 투자자별 투자 스타일이요. 강남 스타일, 강서 스타일. 보통 이 스타일로 많이 가시는 거예요. 이거 둘 다 제가 붙인 말인데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부분 강남 분들은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강남, 분당 분들이 대부분 이 스타일 가세요. 그리고 이사회 강서 분들은 또 이 스타일 가시더라고요. 대부분. 예,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만난 분들이 거의 대부분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혼자 강남 스타일, 강남서 스타일로 해요. 개발지 쪽에 이렇게 들어가신다고요. 이거는 샀다가 만약 여기가 너무 좋은 곳이다, 팔기 아깝다. 근데 이거 비과세 받는데 어떡할까요?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쭉 파시고 순식간에 지우세요. 쭉 파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 두 개 비과세 받으세요. 그 다음에 다시 사세요. 그냥
뭐 팔고 계약서를 딴 걸 갖다가 비슷한 물건은 계약서를 써가지고 잔금만 맞추시든지 해가지고 순식간에 해치우시면 돼요. 그러면 추가 얻어가는 돈은 무엇이다? 600만 원 플러스 알파. 이건 뭐죠? 복비. 팔고 다시 사는 거니까 복비를 싸게 해달을,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예. 싸게 해 중개사분들 고생 많이 하시니까 복비는 제대로 쓰세요. 복비 깎는 사람 치고 부자 되는 사람 전 별로 본 적 없으니까, 예. 복비는 깎지 마세요. 복비 깎는 방법들도 가르쳐주는 밴드 있다고 보면 제가 한심해서 할 말도 없는데, 투자 오해하시는 분들은 복비 절대 안 깎습니다. 더 주면 더 좋지. 왜냐고요? 투자 하위트를 하실 거예요. 우리나라에 투자차가 그렇게 많은 것 같죠? 의외로 투자차 그렇게 많지 않아요. 복비 깎는 당신에게 급매물 나오면 전화 줄까요? 여러분들은 이게 상승기가 되면요, 물건이 없지 매수가 없지가 않아요. 근데 정말로 필요한 건 그때거든요. 그때 매수는 많다고요. 물건이 없어. 그치? 그럼 그 물건을 누구에게 줄까요? 복비 깎는 여러분에게 줄까요? 아니면 복비에는 주고 아유 더 드려야 되는데, 또는 뭐 이렇게 웃으면서 하시는 분에게 줄까요? 복비 깎는 법, 또 무슨 비용 깎는 법 열심히 밴드에서 가르치시던데, 초짜에게 배워서 초짜가 되시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오신 분들 보면은 딱 보면 이거 완전히 초짜구나. 밴드에서 또 어디 초짜 밴드에 배워서 오셨구나 하는데, 복비 깎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아무도 물건 안 줘요, 그렇게 하면은. 자, 어쨌든 간에 그게 중요해요. 예. 취등록세 한 번 더 내고 복비만 더 내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강남 스타일, 강수 스타일 있고, 또는 이걸 두 개를 섞어서 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거 두 개를 갖다가 하는 사이에 3년 여유 있어요. 그 사이에 들어왔다가, 이거는 들어왔다가 팔 때 안 오르면 어떻게 해요? 오르면 어떻게 해요? 좋을 때면 어떻게 해요? 상관없어요. 그냥 팔고 살고를 갖다가 며칠 만에 끝내시면 돼요. 같은 데 쭉 파왔다가 쭉 사세요. 그렇게 보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보통 요 스타일, 이거 두 개 섞어서 이런 식으로 많이 가세요. 자, 다시. 이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닌데, 말 나온 김에. 근데, 어제 정책 나온 거 보니까 어떠세요? 지금까지 꽃길을 걸어왔구나 하는 생각이 드시죠? 진짜 복잡해진 거는 이제 지금부터가 진짜 복잡해지는 거예요. 왜냐면 시장이 어느 정도 상승을 하고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지 규제책이 나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규제책이 나오는 시장이 된 거예요. 이때부터가 정말로 복잡해져요. 지금까지는 사실 복잡할 것도 없었어요. 그냥 조정 대상 지역만이에요. 조정 대상 지역 아니면 상관없어요. 거기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돼요. 아까 얘기했죠? 10%, 3주택 이상은 20%. 근데 거의 10%는 없으실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는 10% 받는 곳들, 그러니까 이게 조정 지역이나 이렇게 비싼 지역에 두 채 갖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비과세 전략을 많이 쓰세요. 강남 스타일로. 거의 이런 데서 양도세 타격을 받는 분들은 뭐냐면, 어차피 일시적 2주택을 받으실 수 없는 분들, 그런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어차피 난 못 줘요. 나는 집이 20채야. 어차피 두 채 안 하면 못 줘요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문제일 거예요. 자, 그런 분들은 이제 양도소득세가 중과가 됩니다. 언제부터? 4월 2일부터. 그러니까 3월, 지금부터 8개월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당장 가서 팔지는 마세요. 국회 통과하는 거 한번 보셔야 되고, 임대사업자들은 어떻게 되는지 보셔야 돼요. 당근 뭘 던져주는지. 보통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 그 자체의 세금보다도 그 보험료 때문에 사실은 말이 많았던 거거든요. 근데 보험료 한번 보자고요. 보험료부터 별도로 잡아주는지. 그러니까 원래 예전에 별도로 잡아준다고 했는데, 올해 초인가 중반인가 민주당 쪽에서 얘기 나온 거니까 의료보험료를 별도로 잡아주기 힘들 것 같다고 얘기를 또 하긴 하던데, 어떤 식으로 하는지 한번 보자고요. 그거 보고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배제됩니다. 그래서 꽤 타격이 커요.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원래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그 10년 보유면 30%까지 1년에 3% 대강 1년에 3% 잡아요. 근데 1년, 2년 때는 안 생기고 3년 차부터 생기죠. 그러면 2년 차보다 3년 차 생기면 갑자기 3년 차가 9%인가? 그 정도 돼요. 1, 2% 복잡하게 계산하지 말고 1년에 3%예요. 그게 10년이면 30%예요. 1년 3, 2년 6, 3년 9, 3, 4, 12, 3, 5, 15 이렇게 나가시면 되는데 1년, 2년 차 넘고 3년 차에서 첫 번째가 생기면 한 번에 나와요. 그게 중간에도 1%, 2% 정도가 왔다 갔다 하는 구간인데 그것도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1년에 3% 생각하면 돼요. 6년 차면 3, 6, 18, 18%다 그냥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게 배제돼요. 제가 말씀드린 건 그냥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된다고요. 정확히 알아보시면은 15%인데 14%가 되고 뭐 이런 구간이 몇 구간이 있긴 있어요. 근데 뭐 그런 거 중요한 거 아니니까. 네이버 검색하시면 나오니까요. 굳이 뭐 제가 그걸 외우고 있을 필요는 없으니까. 그 다음에 2주택 이상 다주택자. 근데 이거예요. 조합원 입주권 포함이에요. 조정지역 내에서 주택 양도 시에는 양도소득세 중과가 돼요.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돼요. 그리고 현재 3년 이상 보유 시는 보유기간에 따라서 양도차익의 10에서 30% 공제. 이거 뭐죠? 알겠죠? 장기보유 특별공제. 그럼 3년 차에서 10%가 생기나 본데요? 네. 33군데 10% 잡나 보네요. 그럼 3년 차에서 10%, 그럼 4년 차에서 12%가 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돼요. 자, 양도세율 이렇게 주는 거예요. 기본세율에다 20%. 그냥 6에서 40%인데, 이게 지금, 보죠. 현행 6에서 40%인데, 40%는 60%가 되는 거예요. 근데, 6%는 26%가 되는 거예요. 40%는 자기 젊은 만큼 뛰는데 6%는 64, 24 4배가 될 거예요. 프로테이지가. 이것도 사실은 저는 정상이 아니라고 봐요. 왜 프로테이지를 갖다가 더 조금 올려서 하면 더 많은 프로테이지를 뛰게 만드냐고요. 이것도 별로 싹 좋지는 않다고 봐요. 그리고 그 부분은 아직 정확히 모르겠어요. 지금 그분 어제도 어느 질문하셨는데 보시면은 자 3주택자 이상 20%가 있죠. 근데 여기에 보시면은 양도세 가산세율의 투기지역에는 플러스 10%가 있거든요. 이거 두 개는 별개예요. 근데 이게 지금 정확히 어떻게 될지가 모르겠어요. 지금 이번에 지금 제가 여기 설명을 해두겠는데 이게 다 정확히 세부상이 다 나온 게 아니어가지고 이걸 중복 적용을 할 것인지, 근데 이렇게 나오면은 제가 보기엔 중복 적용을 할 확률도 꽤 높은 것 같아요. 사실은 이거 하기 전에 설마 이렇게 하겠어? 왜냐면 예전에 이게 투기적인가 15% 잡은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설마 그렇게 하겠어? 라고 했는데 진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20%가 아니라 10% 추가니까 거기다가 더하기 10%가 되죠. 이게 정확히 어떤 식으로 할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지금 세부사항이 좀 나와 봐야지 알 것 같아요.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아직 보지 못하고 이번 정책이 워낙 복잡하게 많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도 이것만 마저 설명드리고 한번 쉬었다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부분 장기 임대주택 등 양도세 중과세에서 제외되었던 주택은 이번에도 배제. 그래서 임대주택으로 아마 많이 가실 거예요. 팔고 다시 사든지 팔든지 임대주택을 가든지 이런 식이 될 거예요. 임대주택이 되면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에서 제외예요. 어제도 어떤 분이 보고 물어보셨는데 제외토 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안 하는 걸 안 한다고요. 즉 한다는 얘기예요. 그냥 장기보유 특별공제 해준다고요. 양도세 중과 안 하고요. 네, 그 뜻이에요.
제외 예시. 기준 시가 1억 이하 주택, 정비구역내 주택은 제외요. 지방 3억 이하 주택, 그 다음에 이거 장기 임대. 요게 중요한 거예요. 상속,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장기판, 이런 거는 뭐 우리가 뭐 특별 문제가 일어나니까 국무의 3등 뭐 사역에 1년이면 거저 직장 이걸 해가지고 팔 경우 이것도 뭐 쉬운 건 아니까 요거예요. 중요한 거는 여기서 보세요. 뭐가 뭐냐면 이것과 이것이에요. 일시적 주택, 일시적 2주택. 일시적 2주택은 파가 있어요. 그러니까 즉 18년도 4월 2일 이후 양도한 주택부터 적용이 되는데 일시적 2주택 사와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일시적 2주택의 기존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그냥 파시면 돼요. 일시적 2주택 사와 있으니까 기존의 일시적 2주택 사와 수 있으니까 기존의 일시적 2주택은 주거 조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기존 일시적 2주택 있는 분들 그냥 파시면 되고 이걸 이용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두 개 일시적 2주택을 이용하시든지 결국은 장기 임대를 이용을 하시든지 둘을 이용하시게 될 거예요. 지금 장기 임대가 보험료 문제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사실 많이 회피를 하시는데 이게 당근을 던져준다에 많이 가실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또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장기 임대주택을 많이 가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앞으로 5년 후에 물량이 한 번에 나온다는 얘기예요. 지금 또 이것도 계속 문제예요. 지금 하시는 분들은 크게 문제는 그래도 초반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텐데 이번 장 매물 구간이랑 겹친다고 했잖아요. 물량 공급 기간하고 겹치는데 이게 다 장기 임대로 갔다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도세 중과 피하려고 장기 임대를 해놨어요. 5년을 지났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까요? 어지간하면 팔지 않을까요? 5년을 기다렸는데. 그래서 오히려 물건이 5년 후 2023년에는 좀 몰려서 나올 확률도 있어요. 그게 또 애매해요. 장기 임대를 가자고 하느니 5년에 물량이 겹쳐 나오는 게. 근데 5년 후에는 근데 이 기존 물량이 나오는 건 있어도 새로 공급이 뭐 특별히 나오는 건 현재까지는 없거든요. 그렇게 보면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 23년에 이거 나온다고 해서 시장이 무너질 것 같지는 않아요. 솔직히 무너질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한 번에 이 물량이 나와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영향을 주기는 주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단기적 그 기간 안에는 썩 좋지는 않을 확률도 있다고 보는 거죠. 그렇다고 시장이 무너질 정도 위험은 아닐 것 같은데 아직도 5년이 남았기 때문에 어떻게 확신을 하기는 조금 애매한데 이거는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본다면 선택인 것 같아요. 이걸 안 하면 천상 중과세를 갖다 맞으셔야 되거든요. 중과세를 맞는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로 이거 안 하고 5년 후에 물량이 겹칠 거기 때문에 나는 자신 없다. 2, 3년 있다 팔 거다. 그러니까 이번에 무풍지대가 한 20에서 22년 사이에 팔 거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중과세를 어차피 맞으셔야 되잖아요. 실거주 안 하실 거면.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환 시효에도 바꾸시라고요. 지금 제 밴드에도 1,000몇백 명 계시기 때문에 중개사분들 꽤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뭐 물건 내놓으시는 분들 그리고 난 이거 괜찮은데 어떻게 되냐 상담 오시는 분들 수수료 받으시고 양타잖아요. 서로 매도 시켜버리시면 뭐 그 안에서 뭐 서로 이게 다르다는 집 상태가 다르고 뭐 가격이 다르고 그건 조율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그럼 어차피 비슷한 물건들 그런 식으로 해서 한번 털고 나가시는 게 그냥 매도를 하고 다시 사신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매도가 쉽지 않으니까 매도가 쉽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물건이 겹쳐 나오면.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초기에는 그냥 파시면 되는 거고 내년 3월 가까워오면은 정말 이거 매도하기 힘들다 싶으면은 그런 분들을 이렇게 그렇게 해서 한번 털고 하시는 것도 나중에 중간 맞더라도 가격이 좀 뭐 업계가 설수한 건 아닌데 깎지 말고 그냥 계약을 하시라고. 깎지 말고. 그럼 가격도 높아져 있으니까 양도세도 거기서 줄어들고 낮은 세율로 올라가 있으니까 그런 효과는 있을 거예요. 아무래도 수익 이익 부분은 좀 있어요.
또 뭐 있냐? 네, 거주 요건이요. 1세대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중에 거주 요건이 들어갔어요. 이게 또 좀 골치가 아프기는 아픈데, 이거는 근데 뭐 지금부터 매입하시는 분들은 크게 문제는 없을 거예요. 이 조건을 알고 들어가신 거니까. 예, 2년 거주하고 팔고 딴 집 사고 이렇게 일시적 2주택은 대부분 이렇게 계속 하시거든요. 조건 맞춰가지고 이렇게 2년마다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부분 이거는 좀 큰 거 두 채. 근데 큰 거 두 채가 아니라 돈이 없으신, 돈이 좀 없는 건 아니에요. 서울에서 집 두 채 살 정도면 돈이 없는 건 아니죠. 예. 강남에는 강남에서 많이 하시는데 강남이 아니더라도 이제 그렇죠. 일시적 2주택 전략 쓰시면은 이거는 효과는 좀 있을 거예요 아마. 양도세만 지금 시장이 죽나요 하고, 시장이 죽고 안 죽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번 대책은요 시장을 갖다 죽인다는 정책이 아니라 해당되시는 분들 개인이 아픈 정책이에요. 이거 맞는 분들은 되게 아플 거예요. 근데 시장으로 보면 별 상관없어요. 내년 3월 이후 넘어가면 상관없어요. 즉 이번 대표는 양도세만 줄일 수 있으면은, 양도세 아픈 것만 줄일 수 있으면은 오히려 더 좋아요. 일시적 2주택 전략을 쓰시는 분들에게는 지금 장이 오히려 더 좋을 거예요. 단지 3월까지만 빼고. 자, 이거 실거주 2년 이상 거주 조건 언제요? 83mm 대책 이후 취득주택부터 적용이에요. 이 이전에 가지고 계신 주택이 있으면 이거는 상관없어요. 이거는 일시적 2주택 그냥 거주 안 맞추셔도 되니까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있죠. 분양권 전매 시 양도소득세 강화. 언제부터? 내년 2월 1일부터. 그러니까 올해 말까지 파셔야 돼요. 올해 말까지 파는데, 그럼 올해 말까지 파는 걸 사는 분은 분양권으로 못 판다는 얘기예요. 또는 50% 순가를 맞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건 조정지역에서이기 때문에 조정지역이 유지가 되면은 실거주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비과세가 되려면은. 그쵸? 아니면 임대, 장기 임대를 놓으시든지. 즉, 그래서 이 물량도 잠긴다는 거예요. 올해 말까지만 하고 내년부터는 입주 물량 리스크가 확 줄어요. 전세가는 어떨지 몰라도 매매가 리스크는, 매매로 나올 수 있는 물건이 별로 없어요. 이제 아파트 같은 거 입주를 해도요 매매로 나올 수 있는 물건이 없어요. 매매가 나오면 중가거든요. 매매 나올 수 있는 물건이 없어요. 이제 분양권 상태부터 못 판다고요. 50%이기 때문에 분양권 상태도 못 파와 입주를 해도 물량이 안 나와. 팔 수 있는 물건이 없으니까. 근데 이럴 때 만약에 팔 수 있는 물건을 가지고 있다면은 이거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겠죠. 그리고 팔 수 있는 물건이 있는 분들도 아마 조건이 될 거예요. 좀 있을 거예요. 뭐 일시적 2주택이 맞는다든지, 또는 뭐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 매도할 수 있는 물건들. 원조합원분 같은 경우에는 실거주 조건이 먼저 취득을 했으니까 될 것 같거든요. 이건 정확히 모르겠어요. 이것도. 근데 조합원 입주권 같은 경우에 주택으로 세법의 주택으로 취급을 하니까 먼저 취득을 한 거기 때문에 실거주 조건이 없다고 한다면은 조합원, 원조합원, 승계조합원 말고 원조합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힘을 받을 것 같거든요. 물량이 없는데 자기 것만 팔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좀 잘 보세요. 아직 세부상이 다 나온 게 아니어가지고. 일단 이 정도까지 하고, 이제 그 다음 뭐 할 거냐면, 지금 요 부분 한 거예요. 지금 여기 양도세 부분이요. 신규 재개발 재건축 쪽, 예, 이것도 한번 살짝 한번 볼 건데, 일단 한번 쉬었다 갈게요. 시간이 많이 된 것 같으니까 저도 목도 아프고.